밤이 이렇게 깊어지면서 토론도 무르익어 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에서는 시경정, 소세원, 환벽당, 취가정, 한국가사문학관 등을 배경으로 지난해부터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여러 원림이라든가 누정 등을 방문했을 때 실은 이 공간을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 참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달빛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아주 오래된 시경정의 옛 사진을 제해 왔는데요. 이 앞에 보시면 이 사진에 대해서 우리 임준성 교수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아까 그 할 때 제가 앞에 조명이 너무 눈부셔가지고요. 제가 중간에 좀 깜빡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안 보입니다. 너무 정말 안 조명이 보이더라고요. 강렬해서 왜 안 보이지 했는데 밖에 나 내려가니까 좀 잘 보이고 이 자리가 좀 이상한 자리인가 봐요. 네. 이제 적응하셨죠, 교수님 이제? 아니요. 그런데 아까 이종학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너무 인상적인데요. 네. 제가 조명 때문에 너무 안 보인다고 했더니 자꾸 경험하다 보면 마음으로 보인대요. 아직 제가 아직 고조가 안 됐구나 해서 좀 더 고조가 되기 위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저 지금 뒤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진은 그 1959년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광주 지역의 제 1세대 사진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오종자 태자 이분 좀 돌아가셨는데요. 오종자 태자 작가님께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 시경정 앞에 지금은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이 앞에 보시면 그 다미탄이라고 벼룩나무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그 상태를 우리가 다미탄 이렇게 묘사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시경정의 옛 모습을 아주 고스란히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아마 그 시경정 말고도 뭐 소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환벽당 아마 그런 사진들이 좀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하루빨리 우리가 수집을 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런 문화유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종태라고 하는 이분의 사진 작가도 우리가 새롭게 발굴을 해서 아마도 이분은 그 시경정 사진 말고도요, 무등산이라든지 다양한 사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작품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한 군데에 우리가 모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경정의 옛 사진도 봤고 또 우리가 그 가사문화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소세원이고요. 또 소세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우리 천득음 교수님이신데 우리가 소세원을 원림이라고도 하고 정원이라고도 부르는데 원림과 정원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 우리 감상 포인트까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마이크 잡으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좀 떨려서 네. 추워서 떨리고. 우리는 이제 뭐 정자, 그다음에 정원 이 두 말은 좀 익숙하죠. 원림이란 말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래 전부터 우리가 원림이란 말을 더 썼고 그게 우리한테 적합한 말이에요. 정원 그러면 조금 인공이 가미된 일본식의 어떤 정원. 요즘 뭐 우리가 식당 그러면 불고기 파는 곳을 가든 그렇잖아요. 가든에 뭐 한국식 표현을 우리가 정원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원림은 인공이 덜 가미되고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의 그 선비들이 지냈던 그런 공간 이걸 우린
흔히 원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국문학사 혹은 정원사에서 의견들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원림과 정원을 좀 구별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죠. 사진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소세원을 감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조금 아까 사회자께서 부탁을 주셨는데 네. 뭐 소세원 그러면 누가 언제 왜 이곳에 이런 아름다운 경관이 가득한 원림을 만들었는가? 이곳은 어떤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들은 이곳에서 어떤 족적을 남겼는가? 그리고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 공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훨씬 그동안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이 공간이 의미가 더 클 겁니다. 각종 사와 연루돼서 소시대 사대부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많은 죽임을 당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함께 이렇게 주위에 사라지곤 했잖아요. 그래서 선비들이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또 바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도 했고 이걸 피해서 은둔하고 은일하는 공간으로서 이런 그 소세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돈이 많은 자들이 이런 공간을 꾸민다 할 때 재밌게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돈이 들었을까? 또 그들은 이곳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제가 돈이 아주 많다거나 뭐 학식이 많다거나 뭐 자식을 잘 뒀다거나 이랬으면 사람들이 좀 안 올 것 같아요. 내 친구들 입장에서 좀 재수 없잖아요. 뭐 잘난 척하고 평상시에 술도 많이 사주고 또 친교도 하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겸양하고 또 그래야 또 자주 오지 않겠어요. 뭐 껴안아주고 뭐 우리 소세원 그러면은 소리의 정원 또 치유의 무슨 원림 뭐 이렇게 이해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등산 주변에 있는 원효교육에 아주 발달된 원림과 그 정자가 많이 있는데 이곳을 우리가 감상할 때는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입장으로 감상하면서 왜 이곳에 이다지도 많은 정자 원림이 있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고 이것을 현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그런 공간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또 재미도 한껏 더 커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우리 천대규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이종범 교수님께서 뭔가 포인트가 잡히신 것 같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딱 드셨는데 예, 역사문화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누정과 원림을 단순히 이렇게 공간이라든가 이런 측면 아니라도 뭐 사람이라든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소세원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신비스럽게 말하기도 하죠. 신비스럽게. 근데 하여튼 저는 저 서세원 주인 양산보 나오니까 자를 은진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 이제 조광조 선생이 이렇게 기묘살인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이게 침묵 속에서 이를테면 크게 이렇게 허탈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낼 때 그러다 이제 다시 전국 변환이 이루어지는데도 1537년인데 그게 겨울인데 다른 사람 그때 다시 과거 보러 가고 벼슬자리 나갈 때 당신은 그냥 여가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양산보 선생. 뭐 어떤 사람은 그동안 공부를 안 해서 그랬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은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흔한 세속에 그냥 보통으로 하는 이야기고 사실 착실하게 공부를 하신 분인데 그래도 내가 자기 스승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그러니까 그런 것에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참혹한 일이 없었으면 쓰겠다. 앞으로 그럼 우리 자식들이 벼슬 나갔을 때는 좀 더 또 세상에 좀 나섰을 때는 더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살았던 공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 사람들이 별로 잘 안 왔는데 하서 김민우 선생이 이리 자꾸 가다가 오고 가다가 이제 동복에 자기 선생님 계세요. 신재 최산두 선생이라고
그 김여사님인데.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가장 유명한 게 48가지 노래 있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김일우 선생이 양산보 선생 저 둘째 아들 자징 씨 사위 삼을 때 거의 그 즈음에서 지어졌던 노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것은 아주 늦봄에 시작해가지고 초여름에 시작해가지고 다시 봄이 오는 사계를 이게 돌아오는데 그때 가서 지은 게 아니고 하루에 여러 번 있다가 거기서 깊이 생각을 하고 상상 속에서 지은 거죠.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거기서 이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저희들이 와유 들어누워서 유라면은 그 와유 미학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항상 미감이 있다 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이 사람들 이렇게 막 하면 그렇게 편안한 것만 생각했겠습니까? 저 하서 선생이 자기 사돈들한테 보낸 양산보 선생 사돈이니까 사돈들한테 선배예요. 한 6살인가 더 많은 분인데 보는 그 시 같은 거 보면은 농사 금년 고불가 하여튼 오늘 올농사 직접 좋지 않은 이 북쪽 기습부터 걸음주고 땅을 갈아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생활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 원림, 자연, 누정 이런 걸 갔을 때도 사실 자기 삶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아주 동떨어진 공간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그 공간 속에서도 참 좀 더 조화로운 또 좀 공평한 그런 것에 대한 소망들이 깔려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보다 더 좀 착하고 바른 그런 데로 나아가는 이런 것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가짐과 함께 하면서 같이 이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여유를 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소세원을 우리가 감상할 때 몇 가지 주요한 참고되는 자료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1548년에 지은 소세원 48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뒤로 소세원을 노래한 30령이 있고 또 소세원을 드나들면서 친구들이 읊었던 또 유서성록에 소세원 관련 또 기록이 있고요. 가장 재밌는 것은 소세원의 현재 모습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1755년에 판각 목판화가 있어요. 그 모습이 현재 모습과 제가 봐서는 한 95% 정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민간 정원이 이다지도 자세히 그림과 노래와 수많은 이들이 드나들면서 이곳을 묻고 함께 했겠는가. 소세원을 드나든 사람들의 맥락을 네트워크를 다 연결하면은 당대 최고의 시인이고 최고의 어떻게 학자이면서 또 정치 일선에서 물러서 있는 자들의 공간, 이게 바로 소세원인 것이죠. 그래서 소세원을 우리가 명상하고 사유하고 또 탐미하면서 소리, 치유 이런 것으로 우리가 현대적 입장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두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그 사진이 잠깐 나왔어요. 우리 일본이라든가 중국 이런 사진이 나왔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마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마 그 사진은 한국과 일본, 중국의 정자와 원림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진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중국과 한국, 일본은 문화적으로 공통 분모가 많잖아요. 네. 유교적인 어떤 관습과 문화 속에 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불교도 세 나라가 같이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충과 효랄지 또 농경을 중심으로 한 사회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대륙적 기질 또 반도의 어떤 속성, 나쁜 의미에 있어서 또 좋은 의미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섬나라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이 뚜렷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탕은 비슷한 것 같으나 정자와 원림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죠. 이것을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중국은 대륙이고 크고 장대하기 때문에 거기 나타난 그런 모습들이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바위 태고석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놔두고 물을 끌어들여서 연못을 만들고 그걸 에워싸는 뭐 그 회랑들이 있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원림을 우리는 해석할 때 좀 도가적이다. 그리고 신선의 사상이 좀 탐닉되게 그 안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일본은 뭘 끌어들여서 농축하고 은유하고 좀 상징성을 갖는 그런 정자나 원림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물도 있고 정자도 있지만은 물과 이런 호수가 전혀 없는 그런 원림이 일본의 원림이죠. 예를 들면 모래를 길게 넓게 깔아놓고 그걸 바다로 생각하고 그 가운데 돌이 있으면 그걸 섬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 막힌 공간에서 승려들이 사색하면서 은둔하면서 깨달음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반면에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우리의 정원은 대단히 아까 얘기처럼 자연에 친화적이고 또 좀 무의자연적이랄까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서 일본의 것이 깔끔하고 화롭고 중국의 것이 장대하고 크다면은 우리는 그 중간적 위치에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것이죠. 예. 잘 이해됩니까?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냥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 또 이렇게 사진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른데요. 아까 우리 이종범 교수님 말씀 중에 막 사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우리가 궁금한 게 흔히 영남학파 또 뭐 기호학파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호남 지역은 어땠고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 그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하기 쉽게. 예. 이쪽에 다 자기 공부가 연원이 어디가 있냐, 네. 내가 어디 공부로부터 오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 자기 다 학파들을 정리를 하죠. 그렇게 해서 자기 여러 쭉 내놓은 연원이 계통을 정리하긴 하는데 뭐 그거 다 조선 시대에도 다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했고 조선 후기에도 말기에도 그랬고 그랬는데 일본 그 경성제대 그 학자가 뭐 다카시라고는 큰 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저 유학 철학이 이기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유학이 온통이 다 성리 철학 같이라고 해서 주리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리의 그 주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름 붙인 것부터가 요새 다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냥 하도 그렇게 근데 그것이 이제 그거 퇴계가 영남 사람이고 그 주기에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그 초창기에 그냥 윗사람 빼고 고봉부터 쳐서 그 밑에 고봉 후배 되는 율곡 치고 그다음에 그 학설을 따라가는 분들이 충청도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서울 경기 충청 해갖고 기호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영남학파 기호학파 해가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하려면 그 영남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았다. 기호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많았다. 이런 설이 많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이렇게 딱 나눠놓고 보니까 경색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호남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호남이. 그래서 호남학자들이 호남이 공부가 없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연구자들이 다 이렇게 밝혀낸 바에 의하면은 정말 좀 굳이요 이런 말도 좀 하기가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만 15세기에는 확실히 영남 선비들이 많았다. 그리고 17세기에는 호서, 충청도, 우암, 송시열, 이암 뭐 이렇게 한 분들이 뭐 윤증 선생이라든지 이런 명제 그분들이 많았다. 근데 18세기 가면은 서울 선비들, 경기 선비들, 경화 사족들 그들이 이를테면 공부 권력의 주도권을 잡았다. 학문과 정치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16세기에는 누가 그럼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냐.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계 율곡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때 그 선구적인 역할을 했고 우리가 스스로 못 밝혀서 다 이렇게 알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그게 없었다고 말을 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호남 학인들의 호남 선비들의 그 공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선도적이고 아주 깊숙했고 한 예만 들자면은 경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러니까 그 경학을 한글화 시켰다. 조선 우리의 사설을 한글 작업을 하는데 그게 바로 호남 선비들이 했어요. 그 바로 미암 유이춘이라고 미암일기 나오신 그 양반이 하신 거고 그 양반이 주도를 해서 하신 것이고 근데 선조임금 갖고 가니까 선조임금 그러더라. 왜 들말이 많다. 사투리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제 미암 돌아가시니까 율곡한테 미암이 말이 율곡이 그 담당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율곡 2가 담당하는 건데 율곡도 정치가 바빠서 못 오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라에서 임시 교정청이란 걸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또 하나는 그 바로 한글 문명하고 그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논쟁이라고 해요. 경학 이해가 깊어지니까 야 이게 뭘까? 이게 그 근본 원리가 뭔가? 정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이런 깊은 이론 그런 의문 질문 상호 토론이 전부 호남에서 시작을 하고 호남에서 발단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유명한 그것을 사단 칠정 논쟁이라고 그래요. 고봉 기대승하고 퇴계 이황 선생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미 마음이란 무엇이냐 해서 이게 진도에 유배했던 소재 노수신 선생, 하서 김인우 선생, 그리고 퇴계 이황 선생 이런 거 다 했고 정말 이 세상의 우주 만물 인간 마음의 가장 근원이 되는 바탕에 있는 태극 극이라는 거니 그 극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가 그것이 어떻게 파생되었고 두 모양을 할 때 태극이 음양이라고 이기가 나온다. 두 기운이 나오는데 그것이 한 물건인가 두 물건인가 이런 깊은 토론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호남에서 우리 고봉 기대승 그 고봉 기대승에 벌써 26살이나 더 우게 되신 일제 이항 선생 태인에 사신 분 여기서 논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정리를 안 하고 그리고 16세기 후반에 가도 그런 논쟁이 뜻이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 이런 논쟁 의지 논쟁이라고 하는데 그런 논쟁이 여기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천 논쟁이에요. 이제 이를테면 이래서 학술과 정치와 이런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제가 지금 정치적인 사건 이런 건 지금 이제 말을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그 당연한 거지. 그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임금과 그 국가, 임금과 나라 조정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도 우리 호남 선비들이었어요. 그 17세기 후반에 16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그것이 당쟁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비친 것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 바로 논의가 있고 서로 비판이 있고 한다는 것은 같이 공존을 전제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호남에서 그런 게 있었고 사실 그것은 16 초반부터 연산군 무찔러내는 중종반정이 발단이 여기서 호남에서 있었어요. 호남에서 그게 바로 근데 그런 선비들을 우리 호남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호남에 뭐 학술이 없었다. 호남의 선비문화, 사상문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고 우리 호남이 최고 다 잘했다. 호남 제일주의 하자는 게 아니고 균형 있게 서로 생각을 하고 올바르게 내 진실을 서로 사실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다시 생각하고 이러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가슴 깊이 반성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잘 알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앞으로 역할이 더 크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저도 이 내용을 그러니까 뭐 영남인의 기원이 이걸 넘어서 호남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말한 이제 고봉 기대승만 여기서는 알잖아요. 학자로서. 그리고 하석 김인우 선생 이야기를 하면은 끝이 사람 없죠. 시주 술과 시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일제 이항 선생 말도 안 하고
우리가 아까 그분들의 선생이 큰 선생이 눌제 이항 선생이요. 눌제 박상 선생이요. 그 박상 선생의 제자가 그 제일로 먼저 제자가 저 먼저 배웠어요. 나이가 조금 더 어려도 석천 이몽영 선생하고 또 밑에 면왕정 송순 선생 배우고 그 다음에 말년에 눌제 선생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얘가 하서 김인우 선생이 가서 인사 정도 드린 건데 그리고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도 절대 하서 선생은 나중에 계속 그 묘소 참배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다 당대들이 다 알았고 그 재봉 고경명 선생 같으만 해도 여기 동복에 적벽에 지금 우리는 그냥 범연이 물염정 지나가고 이렇게 적벽 개방했다 하고 조화라고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의 선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했는가를 당대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신재 최산두 선생 같이 하서 선생 미암 유희춘 선생 스승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많은 훌륭한 학자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빼먹고 이제 이야기했단 말이죠. 빼먹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이거 지금 네. 시간을 너무 많이 빼서 지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주 유익한 말씀이셨고요. 저는 이 시나리오 있는 대로 질문을 드렸는데 뭐 흥분하신 거 아니시죠? 아니 그냥 약간 서늘해졌냐 밤에 그러니까 약간 제가 열을 좀 내게 그럼 이렇게. 네네. 그래서 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공간 속에서 운둔하면서 항문을 닫고 세상을 걱정하던 무등산 자락에 있는 많은 누정들 그리고 그 자락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호남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후예인지 우리 이종범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성산계류탕렬도죠. 또 우리 이종범 교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 사진을요 사실은 내가 책에서 보고 내가 이쁘게 만들 줄 몰랐었는데 우리 천득겸 교수님한테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사람들한테 야 사진 좋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밑에 뒤에 가면은 그 다음 장 넘어가면은 저기 참석하신 분들이 나와요. 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있고 밑에 이렇게 악공들도 있고 음식 나르는 사람도 있고 있죠. 그 서하당 있고 시경 저가 이제 환벽당 있고 여기 소세원은 안 보이죠. 소세원 안 보이고 사실은 시경정이 제일 늦게 생겼어도 환벽당이 먼저 생겨 그 전에 이제 그가 생겨 물론 환벽당에 살림집이 있었어요. 그 뒤에가 큰 살림집이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 저 일동 삼승이라고 지금도 오늘날 경관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저게. 근데 저기 모이신 분들이 여기 주위에 1590년인가 6월 달인가 그 복날에 그때 재원 찰방 무주근방에 있는 거 지금 요새 역장 그만두고 주인 서하당 주인이 김성원 선생이 고향으로 돌아오세요. 몇 년간 그래도 역장도 괜찮아죠. 그래도 요새는 뭐 영의정만 보면 역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고 그러고 해서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한번 다시 만나야 된다 그래요. 인근에 그래서 내거울 광주 그 옆에 보게 동복 옛날에 동복이 따로 거울이었으니까 창평 담양 네 군 이제 수령들 모시고 근데 광주 목사는 함안 사람이에요. 남명 조식 선생 제자 오은 선생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동복 영감 되시는 분은 김부륜이라고 퇴계 제자인데 광산김 씨예요. 거기 안동 사람이고 여기 창평 영감은 그때 태인 아까 제가 말씀은 일제 이항 선생의 아드님 되시는 김보곡이라는 분이요. 그거 담양부사가 우리가 아는 진주 성에서 이렇게 산화하셨던 우리 이류당 화순 출신 최경혜 선생이요. 다 자기들 여분들이 전부 제로 그때 누가 더 제로 연세가 많으신 거니 서하당 김성원 선생이 다 많으세요. 제일 많으신데 66살 때니까 제일 많으신데 전부 양반들이 1530년대 생들이야. 1530년대생. 그리고 그 밑에 후배들 환벽당 손자 또 소세원 셋째 아들 우리 송강 정천의 사위 임혜라고 하는 분 또 이렇게 유명한 분 나주 분이신데 그런 게 그분들이 40년대 후반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 모여. 그래 세대가 같이 모이고 학파가 같이 모이고. 그런데 바로 2년 후에 임진왜란 나는데 이를테면 이분들 다 아까 의병 놓으시고 나라 세우고 나라 지키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저 그냥 저 가서 뭐술 먹고 저 악기 지우고 뭐 심부름 시키고 놀았는가 보다 이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저렇게 서로들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단결하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호남 사람이 저기 경상도로 의병으로 갔을 때 거기서 같이 모이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호남 사람이 충청도 갔을 때 우리가 조원 선생을 만나니까 같이 호남 의병과 호서 의병이 같이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일본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지. 호남 따로 하고 저기 호서 사람 따로 오고 영남 사람 따로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나는 저 그림이 아주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저런 사진은 꼭 남겨야구나.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지금 녹화를 한 것도 그런 뜻이 있는가 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방송용 멘트까지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정무 교수님께서는 마이크를 잡으시면 일단 눈이 엄청 커지세요. 눈이 엄청 커지시고 그 1530년대 태어나신 분들을 마치 함께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이렇게 마치 곁에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지금도 친하시다고 지금도 연락도 하시고 그러시죠. 편지도 서로 쓰시고 그렇다고 합니다. 또 우리 성산 계류탕렬도의 재현 행사는 현재 전통문화관 주최로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누적 문화를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들을 안 해주셨던 분들 우리 2부에서는 김신중 교수님 한 말씀도 안 해주셔서 제가 제일 중요한 역할 마무리에 멘트를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드리고요. 우리 임준성 교수님부터 우리 누정과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연결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화면 나오는 거 보고 계시죠? 저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저기 회색 도포자락 입고 있는 분이 바로 접니다. 네, 그래서 2012년도에 그때 한여름에 한복을 입고 했는데 이 한복이 하필이면 또 겨울 한복이에요. 여름 한복을 줘야 되는데 겨울 한복을 입고 아주 땡볕에 엄청나게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악몽처럼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저한테는 그날 경험이 여러모로 참 많은 아주 경험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정문화 콘텐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정은요 일단 건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성산교류 타결도처럼 그림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그 유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유산이 남아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계층 발전시키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배태된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안다면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못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좋은 말로 할 때 자연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사실 자연은 개발이 아니고 파괴죠. 하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누정을 지을 때도 그 자리를 최소화시키면서 원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거 보신다면 우리가 누정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요즘처럼 아주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들도 아마 우리가 인간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 같은 경우는 누정이 참 많은데요. 이 누정 같은 경우는 갈 때마다 사람들이 참 좋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어디 가야 될까? 그러면 카페 가서 시간 죽이고 너무 시간을 소비적으로 보내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변에 뭐 30분, 1시간만 가면 이렇게 좋은 누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바람도 쐬시고 또 거기에 남겨있는 문학작품도 한번 감상하시면서 옛사람들과 같이 동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생산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누정문화 콘텐츠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누정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냥 껍데기만 남는 그런 문화재가 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
박수가 나와야죠. 네.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누적 문화와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천득영 교수님과 김신중 교수님께서도 네, 좀 그 네. 보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누정과 원림을 현대적 입장에서 우리가 뭐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컨텐츠는 무엇이 있는가, 뭐 이런 것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정말 찾아야 할 큰 명제입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저는 이 누정과 원림을 쉼과 쉼터,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16세기 초 중반 원효계곡으로 갈 수는 없죠. 그곳이 과거에 꼭 쉼과 쉼터였는가는 모르겠어요. 뭐 다양한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일상이 너무 바쁘고 과한 뭐 스트레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하기를 누정과 원림을 현대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쉼과 쉼터를 활용할 것인가, 뭐 치유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세원을 어느 계절이 제일 좋냐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언제 가면 소세원이 가장 아름답고 좋냐? 저는 언제나 다 좋은 것 같아요. 사계절이.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세원은 한 5월, 6월 연두색 꽃이 잎이 막 필 때, 그리고 또 정반대로 겨울 소세원의 황량함도 참 좋아요. 우리가 쉼과 쉼터로서 왜 5월과 6월도 좋고 겨울도 좋을 것인가, 그 은유하고 상징하는 게 우리 인생사에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컨텐츠 그러면은 그곳에서 누가 무슨 시를 썼고 그걸 드나든 사람은 무엇이고, 또 소세원의 영역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소세원에는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암도 중요하지만은 키워드 하나를 골라서 그걸 잘 적용하면은 참 큰 가치를 우리가 그곳에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대안을 저는 쉼과 쉼터로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임준성 교수님께서 사람에 대한 사랑도 나왔고, 또 우리 천득영 교수님께서 쉼과 쉼터, 치유의 공간도 나왔습니다. 이때 제일 부담을 느끼실 분이 김신중 교수님이시죠?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요즘 누정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지역에서 보면은 고건축물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질 않는데, 그래도 가장 쉽게 볼 수 있고 많이 있는 고건축물이 이제 누정이란 말이죠. 네, 다행스럽게도 이제 무등산하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많은 누정들은 잘 보존이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스토리가 있어서 찾는 사람들이 의미를 갖고 봅니다만은, 조금 더 멀리 나가 보면은 그 대부분 누정들이 지금 보면은 죽어 있는 공간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살펴보면은 그 속에도 얘기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그 전혀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 계속해서 좀 발굴이 되고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죽어 있는 공간들이 좀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 참 그 의미가 있는 공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근대화 이후에 현대로 넘어오면서 없어져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옛날 거 복원들을 많이 하는데, 아직도 그 잊혀져 버리고 복원이 안 돼 있거나 돼 있더라도 옛날 모습하고는 상이하게 달라진 것들이 가끔 보여요. 뭐 예를 하나 들자면은 좀 아쉽고, 지금 그 복원이 안 되는 걸 들면은, 신도에 가면은 벽파전 같은 것들은 옛날 벽파 나루터에 있어가지고 그 고려 때부터 많은 문인들이 그 시도 많이 남겨 있고, 그 유배객들의 한이 서려 있고, 옛날 그 벽파전 항구가 참 그 잘 그 됐을 때, 번성했을 때 그 도시에 혹은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그 영로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인데,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사라진 뒤로 지금은 명성만 남아 있지 흔적조차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복원되면서 남긴 작품들이 많으니까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광주에도 보면은 옛 그 누정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석서정 같은 누정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광주천변에 석서정이라고 한 칸짜리 조그맣게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옛 기문을 보면은 고려 말에 광주천 치수를 하면서 이제 그 옛날 돌물소 이야기를 가져다가 그 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주천 자꾸 험담하니까 그 치수 사업을 한 다음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하는 지금 정자가 석서정이었고 거기에 지금 당시 기문도 남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려 놓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천변에 초라하게 아주 그 좁은 그 옹색한 곳에 한 칸짜리 건물로 있는 걸 보면은 예전에 저런 모습은 아닌데 물길을 돌리고 난 그 유지했다가 세웠다고 해서 상당히 조금 여유 있는 공간 속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느낌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그 옛날에 사라져 버린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개발하고 명실상부하게 좀 갖고 나가는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 또 아쉬운 것들도 많죠. 그 이 질문은 시나리오에는 없는데요. 전통 문화관에서 계곡의 물소리, 벌레의 울음소리를 듣고 또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한 이 달빛 토크 콘서트 시간이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이종범 교수님부터 한 마디씩 전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좀 빨리 와서 같이 좀 더 많은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왔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좀 더 이따가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앉아서 이렇게 봅니다만은 아주 그냥 조명도 눈부시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언젠가 TV에 보니까 뭐 누군가 그러더만요.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천득영 교수님. 뭐 이런 좋은 곳에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하니까 참 행복하죠. 근데 아쉬운 것은 좀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왜 안 올까? 이 좋은 곳에 오면 사랑받고 많은 걸 배워가고 얻어가고 그러는데 광주의 문화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해 봅니다. 함께 고민해 주실 거죠? 네. 네, 저는 그 앞에 세 분 교수님하고 다르게 이 지역 사람이 아니고 저는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내려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 광주 물론이고 전남도 물론이고 이런 누정을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하는 그 마음도 참 크고요. 제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이런 동기부여한 것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 그리고 아주 좋은 문화 환경, 자연 환경 이런 것들 참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사는 고장이 더 아름답고 감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누정과 가사문학 그리고 우리 시문학 모두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아주 가치 있는 지혜를 나눠주신 선뜻 응해주시고 나눠주신 우리 네 분의 교수님께 온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소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열린 마당에서 시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여러 누정과 그곳에서 싹튼 소중한 가사문학 이런 독특한 문화유산을 옆에 두고도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온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반성과 후회를 오늘 달빛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들을 더욱 갈고 닦아서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다짐을 해보면서 2017 풍류남도 나들이 달빛 토크 콘서트 누정과 가사문학 그리고 호남 정신을 말하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